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미국으로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에 수차례 거론되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파문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아랍에미리트로 갑니다. 두바이가 글로벌 투자 허브로 부상하고 있지만 만수르의 제3세계 독재정권 지원 등 어두운 면모도 조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7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오신 분입니다. 세종대 글로벌인재학부의 장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즐거우시던가요? 아유, 즐겁겠습니까? 뒤통수가 따갑진 않던가요? 아니야, 바다에서 맛있는 거나 먹고 그런 거지. 아, 또 염장지르네 바로. 정말. 우리 휴가가 없는데 큰일 그러니까. 났네. 부러워서 어쩌나. 저렇게 근엄한 목소리로 염장을 지르시네. 그래요. 알았어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앱스타인 파일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 헤지펀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10대 여자의 수십 명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과 성착취를 저지르고 수감됐던 인물이죠. 본인도 직접 범죄를 저질렀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와 성매매가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앱스타인도 최대 징역 45년까지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2019년에 옥중에서 이제 사망을 했죠. 네. 근데 이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유력 인사들에게도 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매매하는 범죄를 알선하는 정황이 있었는데, 거론된 인물들이 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은 당연하고 유명 AI 과학자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루 왕자도 있었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2019년 사망했을 때는 이 빌 클린턴뿐만 아니라 트럼프하고도 각별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가 사실은 뭐 불법 행위 혐의를 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사건 파일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이거를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네. 두 사람이 생각보다 더 많이 친했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에 앱스타인에게 외설적인 그림을 직접 그린 편지를 줬다라는 보도였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현재 법무장관이 이 앱스타인 문건을 보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내가 문건을 보다 보니까 당신 이름이 여러 개가 나와 라고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논란이 된 상황이고요. 이 앱스타인 사건 파일은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지금 FBI나 법무부는 계속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일부 정보는 비공개하거나 편집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핵심 수사 자료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앱스타인이 큰 재산을, 그러니까는 지금 환율로 하면은 한 8,200억 원 정도를 사망할 때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네.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과정에 분명히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고,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속칭 원조 교재 파일에 트럼프가 들어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잠깐 새길 빠진 원조 교재라는 용어는 되게 잘못된 용어 같아요. 그죠? 맞아요. 미성년자 성매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무슨 네, 교재는 정확합니다. 교재예요. 그게. 네. 그죠? 아무튼 거기에 트럼프 이름이 있다. 네, 근데 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이런 인물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회라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는데, 지금 공개가 되느냐 마느냐와 관련된 거는 아예 그 법원의 증언 자료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있다, 그거는 사실상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등장한다. 그러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도 불법적인 관계에 동조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더욱 또
짙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트럼프 젊은 시절에 앱스타인하고 찍은 사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이제 계속 공개가 되고 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자기가 그 파일 중에 트럼프를 거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했다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하고 친하면 뭐 어떻게 했겠느냐. 결국은 미성년자 그 성매매에 같이 관여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큰 건데 사실 요새 트럼프 대통령 근처에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앱스타인의 옛만 나와도 발작 버튼이에요. 난리 나요. 트럼프가? 예,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또 아직도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앱스타인. 앱스타인 얘기를 하고 거의 발작 버튼이어서 우리가 기자들이 저거를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고 사실상 기자들의 입막음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굉장히 화를 내기 때문에 이게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입틀막입니까? 네,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예민하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앱스타인 혹은 앱스틴이라고 하는데 앱스타인이 그 미국에서 처음에 주 검찰에 기소가 됐다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플리바게닝을 해가지고 13개월인가 형을 받고 그냥 처음에 받았어요. 나중에 7개 혐의 중에 네. 2개만 유죄로 인정을 네. 해서 13개월 형을 받았죠. 근데 그때 그걸 했던 검사가 그 트럼프 정부에서 첫 번째 노동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노동부 장관이 됐을까? 그러면 그때 앱스타인 형을 감수한 거랑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엄청나게 최소한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에서 마가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 집단들 특히 그 핵심의 QAnon이라고 하는 약간 그 종교 집단 같은 음모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트럼프에서부터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지금 니네 미친 거 아니냐. 나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나를 의심하는 거니.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또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의혹을 더 커지게 하고 트럼프도 엄청나게 당황한 것처럼 보여서. 근데 이게 이렇게 다시 그 이슈가 된 데는 일론 머스크. 네. 이 공이 크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난달부터 일론 머스크가 폭탄이 투하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앱스틴 파일에 트럼프 이름이 있기 때문에 대중한테 공개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야, 역시 같이 있다가 등 돌린 사람은 진짜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네. 성덕이 그렇죠. 탈떡이 탈떡하면 됐을 때 네, 가장 무서운 난리 나요. 법인데 뭐 네. 트럼프는 당연히 뭐 정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다채롭다라고 보여지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의 주장을 쏙 넣어놓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를 고스란히 퍼다 나르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두 가지를 다 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본인대로 폭탄 투하할 때가 됐다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이 앱스틴의 비행기를 한 7번이나 탔다라고 주장하는 이 보수 성향의 정치 분석가의 글을 또 공유를 막 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왜 중요하냐면 앱스타인이 수사를 받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원래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미성년자 성착취를 하고 성상납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왜 그 비행기를 탔을까? 그것도 7번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또 막 퍼다 날라주는 겁니다. 머스크가. 그러면서 의혹이 더 확산이 됐죠. 신났군요. 머스크는 그냥. 요새 되게 바빠요. 트위터 X에 계속 그런 글이 올라와가지고 사실 이분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트럼프하고 완전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파문은 스캔들은 그 옛날 클린턴과 르인스키의 같은 스캔들 를 능가하는 수준이겠네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네, 규모가 파워가 크죠. 크다고. 그리고 그냥 불륜 코드가 아니라 이거는 미성년자 성매매이고 또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으로 전용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성매매를 했다는 그런 게 미국에선 굉장히 중범죄죠. 일단 이게 이제 원조 교제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섬을 자기가 사가지고 거기에 유력 인사들을 초대해서 거대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여성들을 데려다 놓고 국내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별장에서 아, 그렇게 네. 파티를 하죠. 그죠? 강원도 별장에 네. 기억나시죠? 그런- 딱 그거네. 딱 그건데 규모가 훨씬 크고 그렇죠. 거기 왔던 이제 친구들이 다 인사들이. 완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아니 근데 이 할 때마다 그 한국과 미국 이렇게 비슷한 게 많아요, 도대체. 너무 많아요, 진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 앱스틴이 파괴력이 엄청나게 큰 게 아까 얘기했던 뭐 QAnon이라든지 마가 같은 트럼프 핵심 지지층들의 이 사람들 기본적인 생각은 미국의 엘리트들이 딥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사실은 이게 좀 심한 버전에서는 이들이 외계에서 온 파충류 외계인들인데 지하에서 막 외계인이랑 예. 친구 먹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 계열이랑 이런 엘리트들이 어린아이들 피를 미국의 한 피자집 거기서 막 애들을 빨아먹고 가둬놓고 있다. 그래서 앱스틴이 사실 그런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앱스틴이 연결돼 있는 이 유력 인사들과 이것들이 이 미국에 썩어 있는 엘리트들의 타락한 도덕성과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네. 자기는 앱스틴 파일을 열겠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핵심층들이 드디어 이게 우리가 트럼프한테 속았나? 이걸 지금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대신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다른 거예요. 고공무겠다면서요. 마틴 루터킹 목사. 네, 그리고 뭐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의 뭐 어떤 클린턴 네, 대통령. 그런 것도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물타기죠,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고 있죠.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분열되고 있느냐인 거거든요. 말씀하신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정말 실체가 불분명한 집단이 사실상 이 트럼프 진영의 가장 큰 핵심을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런 딥스테이트가 이제 이 앱스테인이 이제 2019년에 옥에서 사망을 했을 때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아니다, 누가 죽인 것이다, 살해한 것이다라는 그런 사망 배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타살 음모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가 굉장히 잘 이용을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갑자기 공개를 정보를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가 세력에서 굉장한 이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트럼프 본인은 1기, 2기를 거쳐오면서 본인은 계속 워싱턴 정계에서 아웃사이더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접대받고 나쁜 짓 다 해가면서 거기까지 왔다라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제 기성 정치권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트럼프의 아웃사이더 면을 좋아했던 마가 진영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지지율 뚝뚝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마가라는 말이 한국은 마가라고 메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Make American Great Again이라고 해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진다라는 뭔가 이렇게 아메리칸 퍼스트보다 더 한 버전 이렇게 더 발전한 그런 버전인데 정말 미국인이 대단한 사람들은 트럼프를 열심히 밀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약속했던 걸 안 지킨다? 그럼 우리는 따르게 세력을 만들게라고 하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마가진영 사람들인데 이제 이 코드와 또 지금 앨런 머스크하고 같이 요새 또 아메리카당이라고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당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앱스타인 이 파일이 좌우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그 트럼프나 공화당의 트럼프 직계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건 답이 아니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결국은 이게 외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옛날 얘기를 꺼내고 그래. 신경 쓰지 마 하다가 공화당 내부에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본인도 이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이제 그 법무장관한테 대배심 증언을 공개하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이 대배심 증언이라는 게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기소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 이게 원래는 비공개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그만큼 핵심적인 증거들이 쏟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공개해라라고 이례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법무장관한테. 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한다고 해서 법무장관이 이거를 무조건 오픈하느냐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여론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 정보들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공개가 안 됐던 게 아니고
그동안 이 안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신원이 노출이 될 걸 우려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던 건데 근데 트럼프의 명령 하나로 이걸 또 공개한다? 그러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법무장관만 지금 굉장히 불똥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비실명화라고 피해자는 이름을 지우고 네. 까만 매직펜 이런 걸 싹싹 지운 다음에 공개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게 만약에 이 앱스타인 파일이 전문이 공개가 된다. 그러면 그냥 뒤집어지겠네요. 그러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아까 빌 클린턴 얘기도 하셨지만 빌 클린턴 때보다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 지지층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런 지지층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가 이번에 이 사태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중간 선거 이제 내년 11월에 있죠. 중간 선거 때의 결과를 이게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에서 또 낙마하게 되면 이제 또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앱스테인이 자기 발목을 잡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리스트가 그러니까 이 파일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제가 느끼는 건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막 수많은 음모론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음모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음모론은 이제 뭐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부터 시작해갖고 마가 진영이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그 뭐 일론 머스크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뭐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있죠. 뭐 여러 음모론들이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는 앱스틴이 어떻게 월스트리트에 성공을 해가지고 섬까지 사고 비행기를 사서 막 그런 그렇지. 파티를 할 그것도 수 있을 수 있는지. 있겠네. 예. 근데 재산 이제 축적 과정. 근데 이제 여기서 음모론은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확인된 건 어디까지 확인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라고 실제적으로 포주 역할을 했던 그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아버지가 저기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어떤 어셋이라는 그런 되게 그 사람 잘 알려진 어셋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국가의 그런 스파이와 연관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 쉽게 하면 모사드의 작업 뭐 이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앱스타인 이 사람 자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CCTV 영상에서 1분인가 그게 이렇게 잘렸대요. 삭제가 돼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1분 사이에 어떤 세력이 가서 얘를 타살했다라는 거거든요. 딱 보니까 10년 안에 헐리우드에서 영화 나오겠다. 이거는 분명히 영화가 나올 것 같고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장자연 리스트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비슷한 게 많어 진짜. 그래서 이게 권력의 핵심들이 거기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다들 예민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를 어떻게 덮고자 하는가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암살 문서를 갑자기 공개한다든지 뭐 빌 클린턴이나 오바마를 거론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할 때에도 이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정보를 조작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이 얘기를 그냥 주장할 수 있잖아요. 뭐 자기가 SNS에 이제 올릴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닙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올려요. 오바마가 이렇게 백악관에서 체포되는 딥페이크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이슈를 덮으려고 한다는 그 트럼프 쪽에서? 네, 트럼프가 본인의 SNS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되든 안 되든 막 던지고 있어요. 일단 던지는 왜냐면 거예요. 뭔가 뉴스 다른 걸 덮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워싱턴 그 인디언스인가 거기가 그 이름이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최근에 이름 바꿨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로 안 돌아가면은 뭐 구장 다시 중축 안 시켜준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메이저리그 구단 얘기하는 거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도 있고 워싱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레드스킨스. 레드스킨스 원래 이름으로 돌려라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무슨 케네디 센터에 무슨 오페라 하우스를 자기 와이프 이름을 지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어요 지금. 합리적 의심이 네. 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렇게까지 예민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굽는 걸까라는 게 이제 계속 아니 뭐 의혹이 있는 거죠. 어렵게 뭐 파일에 자기 이름 없으면 저렇게 대응할 이유가 그러니까요.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전혀 없는데 이미 나온 것만으로도 뭐 상당한 사진, 뭐 그리고 네. 그림, 그 그림도 되게 재밌는 게 그림을 본인은 나는 그림 같은 거 그리는 사람 아니야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바로 반박을 했죠. 트럼프가 그린 그림이 경매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렸다.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미국 네. 언론은 장이 선 겁니까? 장이 섰죠. 지금 아주 큰 장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에 서 있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네, 지금. 뉴욕타임스랑 월스트리트 예. 저널. 그러니까 저기 앨런 머스크랑도 싸고 있고 루퍼트 머덕이랑도 지금 싸고 있는 거니까. 사실 요즘에 트럼프가? 그 예, 예. 미국 언론이 언론의 자유에 어떤 심판대에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입이 막히느냐 아니면 말을 하느냐. 그 심지어는 뭐 백악관 기자단에서도 월스트리트 저널 이제 퇴출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유튜버 이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니까 그것도 닮았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주어를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요. 네, 진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머독이 그 사주잖아요. 그래서 이 머독하고 또 트럼프하고 친한 사이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저게 머독이 승인하지 않은 한 저런 게 나올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면서 하여튼 미국 언론이 정말 언론의 자유를 지켜가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는지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예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추락 중. 그죠? 예민하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휘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로 가겠습니다. 두바이가 러시아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두바이가 러시아인들의 해외 피난처 혹은 사업지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가 이제 권위주의 왕정 체제가 워낙 확고한 곳이기 때문에 일단 시위 같은 게 없고요.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같은 산유국이다라는 동질 의식도 훨씬 더 강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중립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인들도 굉장히 좀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이제 자산을 좀 보호해야 되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바이 같은 도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바이가 지금 외국 자금의 출처를 전혀 캐질 않아요. 캐지 않고 그냥 제한적인 정보만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부호들한테는 제재를 회피하면서 자산도 지키면서 사업도 유지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지역으로 꼽히고 지금 중국 경기가 계속 저점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두바이 경제를 사실상 러시아인들이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안내판이나 광고판이나 뭐 안내 표지판 같은데 영어랑 러시아어가 이제는 같이 병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몰려왔는데 돈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몰려왔길래 막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왔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물론 그러겠죠. 워낙 두바이라는 데가 비트코인 코인으로도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 그 사업체들 있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계속 지금 러시아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직원들 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 부호들이 이제 와서 어떤 집을 사거나 뭐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 과정에서 언어저가 없이 근데 옛날에는 중국인을 고용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인들이 몰려오는 거 보니까 이게 대단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취재차 이제 두바이를 많이 갈 수밖에 없어서 뭐 알게 된 사실인데 시가 한 2억 5천 정도 우리 돈으로 그 정도의 부동산을 사게 되면 3년의 거주 비자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2억 5천이면 사요? 그 정도 이상 가격이면 우리나라 역시 집값이 비싸긴 비싸구나. 아니 그게 2억 5천이라는 게 아니라 2억 5천 이상의 어떤 지불을 하면 일단 3년의 거주 비자를 주더라고요. 서울엔 2억 5천짜리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원룸 보증금 정도밖에 안 되겠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여기서 한 3년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했는데 문제는 이게 두바이가 사실은 수도가 아니라 아부다비가 수도잖아요. 근데 이 두바이뿐만이 아니라 아부다비 그다음에 그 옆에 동네 뭐 해가지고 이 사막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도시에 굉장히 많이 지금 건설 경기가 그 사막에 부동산 뭐 아파트 막 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러시아 쪽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러시아 타운이라고 명칭이 된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지금. 지금 두바이를 두바이 그라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맞아요. 그 엄청 몰렸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이 나고 여기서 이제 중산층 이상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약간 정부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에는 러시아 부자들은 돈을 다 스위스 은행에 넣어놓고 유럽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전쟁 이후에 이제 러시아 제재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 돈을 뽑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미리 빼서 이 돈을 어디다 갖다 쓰지? 그랬더니 두바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받고 거기다 뭐 비트코인 같은 걸로 바꿀 수도 있고 거기다 부동산 투자를 해놓으면은 또 여기가 부동산 요즘 활성화돼 있어서 좀만 몇 년 지나면은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큰 돈들이 두바이 가서 다 집을 사는 거예요. 최고급 그런 아파트나 이런 걸 다 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러시아 사람들 다니는 동네가 생기고 비즈니스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두바이에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크게 근데 이게 양면이 있는 그렇게 한꺼번에 몰리면 이게 이제 그 뭐 산업 연관 효과로 이제 쭉 뜨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이 끝나 제재도 풀려 그래서 만약에 한순간에 만약에 빠져나간다고 치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또 후유증을 빚을 텐데. 근데 사실 지금 그쪽에 투자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권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신흥 재벌이라고 해서 올리가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만약 이제 종전이 됐을 때 이게 혹시 그 러시아 정부에 뭔가 이렇게 배상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개인 재산은 일단 빼돌리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그런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빠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또 어딘가에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돼가느냐 혹은 또 이제 러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사실 지금은 비행기 편수를 보면 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러시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이가 좋다 보니까 비행기 노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도 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또 상황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아마 세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겠지만 두바이에 투자한 러시아 사람들 엄청 맨날 국제 뉴스 검색해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사실상 이 방산업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덕을 본 게 방산업체고 그 다음에 중동 국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사실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중동 국가들이 그 러시아의 빈자리를 많이 채우면서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있고 사실상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중동 국가들,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이제 축적해놨던 어떤 에너지를 또 다른 곳으로 분산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실상 러시아가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분명히 다음 예를 들면은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들어오는 러시아의 자본으로 나중에 또 다른 국가가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 두바이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인프라는 어디 안 가죠. 네. 그죠? 사실 이제 이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되게 독립을 늦게 한 나라예요. 1971년에 이제 처음으로 생긴 나라거든요. 부족 연합 아니에요? 맞아요. 7개 부족 연합이고 지금 왕가는 두바이, 아부다비,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뭐 만수르 네, 이쪽이나 뭐 이게 두바이 토호냐 아니면 아부다비 토호냐 막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두바이가 옛날에는 그렇게 클 줄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부상한 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뭐 세금 뭐 이런 서류 제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바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간소하고 뭐 범죄 수익인지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중동 국가의 중심지도 됐지만 아프리카 쪽에서도 사실 두바이에 대한 무역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허브가 된 거예요. 허브가. 예,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 사람들이 뭘 물어보냐면 너 두바이 가봤어?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아니 여러 번 가셨다니까 예. 두바이 예. 살기 좋아요? 거기 뭐 쇼핑몰에 들어가면 사막 더위가 잊을 정도로 거기는 그럼 소풍은 어디로 가요? 소풍도 실내에 다 있어요. 네, 뭘 안으로 가요. 네, 실내에 네. 다 스키도 되어 탈 수 있어요. 있습니다. 스키도 탈 수 네. 있고. 스키를? 네, 다 스키도 가능해요. 예. 제가 두바이를 한 10년 전인가 갔었는데 예. 그때 처음 갔을 때는 딱 공항에 내렸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더운데 그랬더니 가이드가 오늘은 뭐 42도밖에 안 돼요. 이래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바로 이제 어떤 지하 같은 데로 통해서 쇼핑몰 딱 들어갔더니 천국. 진짜. 그래서 어디 다닐 때도 사실은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통로들이 없어요. 많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모르겠고 그리고 쇼핑이 이제 물가가 싸고 뭐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물가가 싸요?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비싼 건 비싸지만 비싼 거를 염가로 파는 그런 쇼핑몰이 많아요. 제가 외신에서 본 건 경찰차도 전부 다 슈퍼카다. 뭐 이런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아랍에미레이트한 나라에는 인권이나 이런 데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오신 분들 손님들이 오면 당신들이 누구든 따지지 않겠다. 돈만 쓰고 가시라. 이 정도의 뭐 어서 옵쇼 분위기가 되니까 두바이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아이템이 이건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부동산 사기가 또 여기도 전세 사기처럼 지금 기획 부동산이 많아요. 네, 여기 지금 러시아 때문에 요새 또 생기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거 뭐 약간 보이스 피싱처럼 날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2억 5천이면 뭐 큰 아파트에 당신도 두바이에서 뭐 그래 살 수 뭔가 좀 있으니까. 이상해. 2억 5천 좀 네. 이상해. 그러니까 그 사기 사건 아니야? 사기 사건. 이런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좀 이상하더라.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귀촌하려면 2억 5천은 더 넘게 드는데 거기에서 뭐 60몇 평 아파트 2억 5천 뭐 이렇다 이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비행기 값까지 준대요. 그리고 와서 보고 결정하시라고. 근데 가면 이 사기꾼들이 절대 그냥 안 놔주고 사인하게끔 하나 봐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신중한 그러니까 일이고. 우리 김영미 대표도 원룸 빼지 마시고 네. 그냥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요새 그 투자 사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코인 사기도 굉장히 두바이와 연관돼서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두바이가 그 암호화폐 거래할 때 세금 면제를 해주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를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 중에도 사실 진출하려고 노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블록체인이나 뭐 디지털 자산 관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네, 노리는 기업들이 많아서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만수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만수르가 우리가 아는 그 만수르 맞죠? 그 만수로 맞습니다. 맨시티 예. 소유 구단주 만수르 예. 맞습니다. 왜 만수르가 왜요?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온 건데 수단 반군을 이끄는 군벌에게 드론 같은 최신 무기를 지원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만수르가 지원했다는 반군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수단의 정부군하고 대립을 하면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그런 군벌인데 2023년 4월부터 이제 서로 반군하고 정부군이 교전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양측에서 다 학살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다가 국제사회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 내전으로 지금 10,000명 이상의 목숨을 잃고 난민이 400만 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만수르가 이런 반군한테 무기를 전달하려고 옆 나라의 야전 병원까지 세워가면서 무기 그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이거를 지원을 해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수르가 그럼 얻는 게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단뿐만이 아니라 뭐 이집트, 리비아, 예멘 같은 여러 나라들의 내전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럼 만수르
만수르가 뭘 얻느냐? 일단은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거나 뭐 반군의 무기를 제공하고 이런 방식으로 마크로에서 지원을 하면서 영향력을 일단 확대를 하는데 왕정 정치를 이끄는 이 인물한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영향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본인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쫓아가서 영토를 빼앗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물자를 지원하고 사람을 얻는 방식으로 지금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수르가 지원한 나라들이 향후에 수단 같은 나라들이 분쟁이 끝났을 때 그때 만수르한테 주어지는 건 뭐냐? 가장 먼저 사업의 기회가 주어지겠죠. 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네. 투자예요. 투자를 내전에 하는 거예요. 투자를 네. 하는 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팅을 하는 거네요.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수르나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게 이 향후에 그 분쟁이 끝났을 때 자원도 획득할 수 있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제 활동이 유리한 환경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많잖아요 재산. 아니 재산이 많아도 네. 사실은 이게 본인의 영향력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직함이 뭐 부통령, 부총리, 뭐 장관, 회장 뭐 다 해두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영향력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 사람의 거죠. 욕심이란. 사람의 욕심이 진짜 그러니까 우리 한도 끝도 없는 조상님들이 거죠. 틀린 말씀 하나도 안 했다니까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맞아요. 딱 그거네. 그래서 그거. 요즘에는 분쟁이 투자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엄령이나 이런 거에 다른 외부 세력이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무장 세력이라든지 뭐 그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면 그 계엄령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수단도 만약에 만수르가 개입을 안 했더라면 이 힘의 구도상 한쪽이 빨리 포기하고 항복하고 끝났겠죠. 근데 이게 힘이 비슷하게 이제 지원이 가버리니까 계속 내전이 심해지고 그 사이에 사람들 많이 죽는 건데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쪽에 영향을 두바이가 계속 미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각 나라마다 다 이 계엄령과 쿠데타의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게 되면서 그 이후의 세계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뭐 브릭스 같은 나라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다극 체제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다양한 얘기 많이 국가, 했었지. 강한 그치? 국가들이 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대표적인 국가로 아마 아랍에미리트를 지금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아까 뭐 러시아와 관련성이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의 각종 분쟁에 개입을 하고 중동에서도 각종 분쟁에 개입을 하고 또 한편으로 서방하고도 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금융의 허브가 되면서 그런 첨단 기술들을 도입해서 AI라든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하는 것들이 이런 중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영향력, 뭐 강력하다 그러면 약간 어폐가 있지만 매우 영향력 있고 뭔가 한국이 우리가 외교를 할 때 자꾸 주로 강대국 위주로만 보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게 아랍에미리트가 단순히 중동에서 그런 금융 허브뿐만이 아니고 그 전 지역에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만수르가 그렇게 그 분쟁에 개입해서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밝히는 거예요? 미국이 도청을 했다고. 미국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가 알려졌다고 하는데 예. 사실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저는 그뿐만 이런 뭐 도청이나 뭐 이런 걸 통해 알려지지 않았나 뭐 이런 합리적인 거 말고도 두바이 가면요 전 세계 무장 세력의 끈앞을들은 다 와 있어요. 그건 진짜. 첩보 영화에서 종종 보는 장면. 아니 진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러라도 두바이를 경유해서 거기서 스탑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거를 또 코디네이팅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 보면 나와요. 아 그래요? 맞네요. 예.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수단에 남수단에 뭐 부통령의 그쪽 세력에 있는 분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해적들도 거기에
브랜치를 차리고 있었거든요. 해적도? 네, 소말리아 해적도 두바이가 없었으면 안 됐을 쉽게 거예요. 보면 출장소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허브는 맞는 것 같은데 허브는 맞는 것 같은데 예. 뭔가 다크한 파워인 거죠. 여기 이 사람들이. 헤드들은 거기 좋은 집 찾아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예. 잘 지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저 남미 쪽에 있는 뭐 마약 거래상 뭐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다 쉽게 출장소가 다 나와 있거든요. 두바이의 암시장이 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예. 딱 그거네. 그래서 만수르가 한편으로는 두바이의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뭐 맨시티라든지 축구팀이라든지 F1도 저희 얼마 전에 영화 F1 할 때 거기가 그 사실 아랍에미레이트라고 그 예. 경기 그 시내를 직접 쓰는 그런 거는 이런 거 다 유치하고 이러면서 한편으로 소프트 파워의 얼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셋째 막내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 형제 중에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다 맡아가지고 또 다크한 것까지 하는 지금 그런 걸로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파악을 해서 그 긴 기사를 내보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궤를 같이 하는 순위파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거 말고도 어떤 그 순위파라는 종교적인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사우디가 뭘 한다고 할 때 항상 손 먼저 들고 나서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순위파 세력이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한패라고, 그러니까 한 마음은 아닙니다. 이 지금 카타르와 또 터키가 이렇게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하고 서로 손을 이렇게 크로스로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 전에 러시아나 이런 쪽에 이제 부동산 쪽을 만약에 이렇게 도피를 한다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계속 터키를 얘기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서 터키는 또 한 뭐 3억 정도의 뭐 하면은 거기도 거주 비자를 준다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아마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는데. 영화 보면 그 러시아 이제 그 공산연맹 나오고 백군 세력이 다 이제 그 내전에서 지고 뭐 터키로 가가지고 망명하고 이런 거 막 나오고. 근데 그 자리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점점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러면 이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또 자기도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영향력, 그러니까 이게 패권 싸움인 거였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만수르는 소프트 파워 플러스 다크 파워까지 양손에 거머쥐려고 한다. 네. 그러면 국제적으로 만수르에 대해서 경계를 하거나 네. 뭐 제재를 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도 좀 있습니까?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뭐 일단은 구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까지 사실 가져가려고 만수르가 사들이려고 했다가 영국 정부가 뒤늦게 갑자기 이제 외국 정부는 영국 미디어를 가질 수 없다라는 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면서 거래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이제 넘어가게 됐을 때 사실상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 만수르가 가지고 있는 구단도 사실 뭐 규정을 130여 건 이상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현지에서는 사실상 그러니까 만수르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성향들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인데 과연 이거를 긍정적인, 그러니까 영국 정부 혹은 영국이라는 국가의 긍정적인 결과로 끝날이라고 보는 여론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돈의 파워가 영국도 있으니까요. 이제 요새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수르의 돈줄이 막히게 되면 영국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건데, 근데 만수르가 좀 이번에 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인수하려고 했던 언론사가 텔레그래프예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난리가 난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전도 이렇게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언론사를 소유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그래서 급하게 그냥 그렇게 외국인은 언론사 인수할 수 없다라고 법을 만들어놨지만 우리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급하게 만들어진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만수르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영화화된다. 옛날 007 시리즈 보면 루퍼트 머독을 저기 모델로 한 그 시리즈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수르를 모델로 한 이게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시나리오나 비슷한 캐릭터들이 각종 첩보 영화에 그러니까 중동의 부호가 맞아요. 약간 맞아. 이렇게 중동 옷 입고 이렇게 이미지로 나오긴 하는데 사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만수르 왕자님은 아, 그런 거 더 좋아하실 것 즐긴다? 같아요. 예. 저거 난데. 난데요. 나를 벤치마킹한 나 또 거야. 주인공 뭐 됐네. 이러면서. 이렇게 예, 좋아하시겠네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만수르는 자신의 안위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없다. 없죠. 저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저렇게 내전에 가감하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최근에 많은 부패 스캔들에도 연루됐는데 그냥 뭐 그걸로 당당하게 요트 제일 세계 최고급 호화 요트를 사서 거기에 디카프리오도 초청해서 하루 있으라고 하고 뭐.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전 세계 누가 됐던 만수르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오려면 다 온다. 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한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 현실이다. 이 점을 확인하면서 마무리하죠. 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